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 주시장 괜찮았습니다. 주 초에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발언을 해석을 했었죠. 통화량 절대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페드는 쉽게 더 강력한 억제 정책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증시는 이제 페드의 정책 스탠스 변경 가능성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일단 일주일 동안은 예상대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증시 주변 지표 상당히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변 지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증시 주변 지표. 여러분은 금융시장의 변화, 지표의 변화죠. 이에 저항하겠습니까? 아니면 순응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연준,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를 모아온 것입니다. 이 팩트는 받아들이고 이 팩트에 대한 해석은 각자가 하는 것이죠. 일단 저는 먼저 팩트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증시, 금융시장, 증시를 포함한 금융시장을 살피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는 유연한 대응이죠. 제가 작년 하반기에 유연한 대응을 한다고 했으나 확정 편향, 즉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올해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이 보여주는 지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작년 12월 연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나서 PCE 발표와 함께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씩 그 중요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금요일이죠. 13일,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에 발표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미시간대 학교가 1년 후에 인플레이션 전망, 예상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묻는 건데요. 4%가 되었습니다. 페드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 아직 2%이기 때문에 거의 2배가 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최근 10년치를 보셔야죠. 그래야 현재 4%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최근 10년간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파란색 4%가 엊그제 발표한 거죠. 그런데 지난 10년간 장기 평균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약 3.3%입니다. 현재 4%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달 평균 0.3% 이상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두 달 안에 저 장기 평균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12월 말 PCE 발표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페드의 예상치보다 빠르게 하락 중입니다. 이건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집중 분석해 드렸었죠. 그런데 12월 CPI 지난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있었는데 이 CPI에서 서비스 인플레이션만 보면 오히려 전월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CPI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12월 CPI에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CPI 인플레이션 수치에서 푸드, 그러니까 식음료와 에너지, 이 변동성이 높은 것을 뺀 전체가 서비스
코어 인플레이션,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워낙 그 전체 코어 인플레이션에서 서비스 분야가 높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붉은 박스 7.51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1월에 7.22, 10월에 7.23, 심지어는 9월에 사상 최고치였던 40년 만에 최고치였던 7.365%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헤드라인 CPI는 월간으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는데 어라 서비스 인플레이션 수치만 보니까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추세를 다시 뒤엎고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이유는 CPI, 코어 CPI에서 약 40%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쉘터라고 하죠. 주거비 가격이 12월에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0.8%가 상승했습니다. 40%를 비중을 차지하는 저 분야가 0.8% 올라가자 코어 CPI는 월간으로 0.3%가 상승한 거죠. 한마디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지칠 줄 모르고 올라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CPI가 발표되는 목요일 날 증시 선물 지수는 아주 변동성이 아주 극심했죠. 보시는 그림은 S&P 500 지수의 선물 지수입니다. 왼쪽에 파란 박스 보십시오. CPI 발표 직후 급락을 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그런데 슬금슬금 올라가다 다시 전저점까지 뚫고 내려와 버렸다가 중간에 회복을 해서 막판까지 반등이 나왔던 거죠. 즉 12월 CPI 발표 직후에 저렇게 증시뿐만 아닙니다. 골드, 심지어 달러와 인덱스도 거의 동일한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저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줘서 큰일 났구나 했는데 그것을 증시가 바로 극복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금융시장은 저렇게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주거비도 금리 인상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주거비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지표를 모조리 좀 찾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코어 인플레이션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코어 인플레이션 EX 쉘터입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쉘터, CPI, 코어 CPI에서 쉘터 비중이 40%다. 그러면 이걸 한번 빼고 인플레이션,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니까 보시죠. 오른쪽 마이너스 3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저 주거비만 조금만 금리 인상 영향이 반영된다면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뉴욕 페드, 미국의 연준 페드에서 가장 중요한 큰 역할을 하는 게 뉴욕시의 페드입니다. 뉴욕 페드에서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한 홈 프라이스 체인지 익스펙테이션입니다. 즉 주택 가격이 향후 1년 동안 얼마나 하락할지 혹은 상승할지 설문조사했다는 얘긴데요. 보시는 그림 보세요. 지금 전체 최근 10년간의 홈 프라이스 체인지 익스펙테이션을 보니까 현재 거의 0.3%, 4% 이 수준을 보면 지난 2020년 팬데믹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한마디로 뉴욕 페드가 조사한 걸 보니까 미국 국민은 지난 10년 동안 주택 가격에서 현재 수준이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만 보면 주거비 인플레이션도 조만간 하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월요일에 발표가 됐으니 목요일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더 올랐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잠깐 바로 급락을 했었는데 곧바로 시장이 아니야. 조만간 이것도 결국
변동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판단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난주 이번 주가 아니라 1월 초에 ISM 서비스 PMI 지수 이것도 월요일에 방송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ISM 서비스의 PMI 지수가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게 최근 10년 동안 추세 보이시죠? 팬데믹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미 블라드 총재가 나서서 경제, 이 신용화폐 시스템 하에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량 절대액, 이게 9월 이후로 빠르게 절대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게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었고, 이게 화요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서,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뉴욕 패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 국민이 예상하는 것처럼 주거비만 반영이 된다면 ISM 서비스업 지수가 저렇게 급락했다는 것까지 포함이 돼서 시장 분위기, 금융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풋콜 레이쇼입니다. 인덱스, 즉 미국 증시에서 옵션 시장에서 증시를 기초자산하는 옵션 시장에서 풋과 콜의 비중을 계산한 건데요. 이건 풋옵션 거래량을 전체 콜옵션 거래량을 나눈 수치를 풋콜 레이쇼라고 합니다. 지금 12월과 12월 약 2달 동안 풋 거래량은 지금 가운데 파란색 점선 보이시죠? 왼쪽 끝에 보세요. 진짜 사상 최대의 풋 거래량이 있었던 2020년 팬데믹 이후 그걸 훨씬 넘어서는 풋 거래량을 보였어요. 즉 11월과 12월에 저렇게 풋 거래량만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얘기는 증시 투자자들이 하방으로 계속 배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그림 보시면 1월 달에 들어서부터 풋 거래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콜 거래량이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상황만 보면 이미 증시 투자자들 풋 거래량 아무리 개인 투자자가 옵션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전체 헤지 펀드들이 하는 그 거래량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즉 미국의 증시 투자자들은 풋콜 레이쇼만 봐도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즉 저게 풋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12월 말에 발표되었던 PCE 때문입니다. PCE가 페드의 12월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증시는 금리 인상,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걸 반영하기 시작했고 그걸 가장 먼저 채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년 만기 채권 금리입니다. 지금 최근 3개월간 2년 만기 채권 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 4.7%를 넘었을 때가 지난 11월 초, 그 이후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3주 후에, 2주 후네요. 2주 후에 2월 1일 FOMC에서는 0.25%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올해 2023년 안에는 기준금리가 5.1%가 될 것이라는 게 페드의 점도표잖아요. 그런데 웬걸 2년 만기 채권금리, 기준금리를 즉시 반영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2년 만기 채권금리, 금요일 종가는 4.22%입니다. 왜 채권금리가 2년 만기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도 되지 못할까?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증시 주변 여건 때문이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달러화 인덱스 10월 고점 이후 계속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124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얘기했으니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인데요. 오른쪽 붉은색 동그라미 데드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꺾여버린 거. 장기 투자자라면 추세 하락에 피할 수 없는 증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달러화 인덱스는 앞으로 더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이건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2018년 10월 이후 2019년 2월까지 골드와 S&P 500 인덱스가 정확하게 2018년 12월 1일부터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었는데, 디커플링이 골드와 증시의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26일 후부터 증시가 반등했었다라고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오른쪽 2022년 12월 18일부터 골드와 주식시장이 디커플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제가 화살표 보여드릴 12월 18일입니다. 그러면 26일 후가 언제냐? 정확하게 1월 4일입니다. 1월 4일부터 증시가,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그냥 무시하고 볼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증시, 주식시장보다 더 위험자산으로 간주되는 하이힐드 채권을 ETF HYG입니다. HYG가 지난 6월과 8월에 고점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HYG가 저점 구간에서는 증시보다 먼저 반응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세 번째 고점 돌파 시도에서 성공한다면 증시가 더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보고 제가 해석하는 이 지표들이 금융시장에 던져주는 시사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제 결론이고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증시 주변에 흐르는 모든 지표들은 현재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게 해석입니다. 현재까지. 물론 이렇게 됐다고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100% 자신할 수 없지만 추세라는 게 있죠. 관성의 법칙. 운동의 몇 법칙입니까? 하는 쪽으로 계속 이어지려고 한다는 것. 이게 유효하다. 계속 지금 최근 연초에 방송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나타난 악재가 하나 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옐렌 총재가 미국 의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이번 주 목요일이면 부채 한도, 즉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채권 발행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확대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되죠. 그렇다면 이게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겁나는 거 아니야? 다시 이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쇼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죠? 예, 그것은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 부채 한도 이 문제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증 편향이 있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이지 진실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에 서서 틀렸을 때는 바로바로 그 틀린 이유를 받아들이고 시장 보는 관점을 바꿔야 승리할 수 있죠. 네, 한번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계속 나쁘게 보려는 이 관성의 법칙,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 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 대신에 주변 지표 살펴봤습니다. 다음 한 주도 좋은 성적 좋은 기분 좋은 일주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